반갑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리얼티입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원래 영상을 매일 찍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찍는 건 아닌데, 뭐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정도만 찍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결국엔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지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결국엔 10월달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대비로는 위로 일단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가가 305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제군들. 그래서 50 얼마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거기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3100 확대하니까 지금 대략 한 187 매물대 여기 있는 데까지는 일단은 치면서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속도가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 조정 더 주고 이렇게 올라오면 좀 좋을 텐데 속도가 지금 좀 더 빨리 올라왔다는 부분 때문에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내일은 음봉 눌러주더라도 시간 끌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국엔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10월달 장세는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0월달이라 봤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월달이라 봐야 뭐 지금 오늘 26일이니까 이제 3일 정도 내일부터 해서 3일 동안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고요. 올라와서 결국에는 여기서 뭐 찡꽁빵꽁 하다가 11월 달에는 또 빠지던가 보합 돛지 달아주던가 하면서 한두 달 정도는 당연히 조금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있으나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60 이동평균선 큰 것도 하락이고 120도 장기 곡선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무지개 배열로 퍼펙트하게 쭉쭉쭉 내려가는 하향 곡선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장을 이런 식으로 마감치면서 얘가 상승 기조로 가기에는 정말 무리수가 있어요. 보통은 V자형이거나 W 패턴이거나 또는 U자형 판단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약간 좀 쌍바닥형, 그러니까 즉 W형의 패턴도 어떤 것을 띄기에는 조금 한 번 더 눌러주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설사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월봉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는 건 맞고요. 3개월 연속 음봉 떨어졌기 때문에 양봉 한번 비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즉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사실은 좀 후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장세가 막 다시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서는 이거는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내 다시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뭐 또 손절하기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배짱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음봉을 출현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 이렇게 작은 것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어떤 뭐 별다른 징조가 보여지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들었다가 다시 빠지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이것이 떨어지고 한 달 내내 떨어지는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역사적으로 추려도 우리나라 뭐 최대 많이 떨어진 건 뭐 13일인가 연속 떨어진 날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반등 오고 이틀 반등 오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왔지만 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지만 얘도 결국엔 머지않아 올라가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곡선으로 나타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주식은 이게 작은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봐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심리선도 그렇고 RSI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과열 지표의 징조가 나타났었거든요. 이 과열 지표 나타나는 증상에 있어서 떨어진 거 보세요. 그쵸? 여기 과열에서 이제 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더 눌러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바닥선에서 튀어나올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도 보세요. 2008년 서브라임 터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한 사람들, 여기서 펀드를 모아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반면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과열에 들어갔어요. 과열 들어갔다 특히 나오는 기점
나오는 기전에 음봉 3개, 양봉 나오더라도 결국엔 다시 무너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결국에는 장세가 보합 또는 횡보를 하다가 1년 넘게 횡보를 했어요. 이 기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진다. 여기 뭐 심리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랬고, 여기 RS에서도 이랬다. 2007년도 서프라임이죠. 그래서 흐름으로는 지금 그렇고요. 보조지표 심리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RSI 지표도 그렇고요. 이때는 바닥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었네요. 큰 추세에서는요. 일단 큰 추세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야 확률적으로도 안전하고 탄탄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나오고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시점이고, 여기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것들, 지금 오늘 0.94% 하루 일당으로 보면 일당은 많이 벌었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반등 왔다, 추세가 변곡됐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기상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오늘 잘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결국엔 21선에 부딪히면서 내려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양봉을 그리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독해 주신 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 같은 것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게 그게 제일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러한 것들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댓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자. 대출 2억 넘으면 내년부터 DSR 규제한다. 전세 대출은 제외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이제 떴어요. 오늘 이 뉴스가 떴는데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찍은 영상이 있어서 저거더라고요. 거래량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어제 매매 지수, 매매 심리 지수 가지고 이야기한 뉴스가 떴었죠. 그래서 매매 심리 지수 가지고 얘기가 떴는데 그 매매 심리 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예전에는 13억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서울에서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이 오케이 하고 매도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근데 사실 현금을 13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돈 13억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그죠?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근데 대출 포함해서 13억 이래도 내가 3억만 들고 있으면 10억 정도 무주택자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서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어떻답니까? DSR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이거를 쓱싹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매도자들이 13억 물건 들고 있던 것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빌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거래가 당연히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건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은 감소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관건은 지금부터는 DSR까지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세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DSR까지가 아니고 DSR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법이 바뀌느냐면 오늘 뉴스 뜬 거가 저기 떴죠. 이렇게 뜬 거죠. 이렇게. 대출이 2억이 넘으면 내년부터는 규제한다. 근데 전세 대출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년 7월부터 차주 10명 중에 3명이 연소득에 따라 금융권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 우리 이제 모르는 애들, 우리
모르는 불인이들, 애들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18살짜리도 볼 수가 있어서 애들이랑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건 아니니까, 실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얘한테 한 겁니다. 우리 불인이 분들은 이제 성인분들도 포함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인이 분들께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차주 이러면은 이제 차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돈 빌린 사람, 차주, 대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여해준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돈 빌린 사람이 10명 중에 내년 7월부터죠. 22년 7월부터. 이거 이제 그때 가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걸 생각할 수 있어요. 3명이 연소득에 따라서 금융권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해가지고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해가지고 비율 해가지고 같이 갚는 건데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또 2금융권이 지켜야 하는 차주별 DSR 한계선은 1금융권에서 그동안 40%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60에서 50으로 강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금융권이라면 우리나라 5대 은행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KB나 우리나 하나은행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은행, KB은행, 하나은행,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신한은행? 뭐 이런 데, 그죠? 하나가 어디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금융권들, 우리가 은행 통장 만들어 놓는 1금융권들에는 몇 퍼센트 대출해 줬어요? 40%인데 2금융권이 지켜야 하는 곳은 그동안 60%까지는 해줬는데 이 폭을 좁힌다는 얘기예요. 2금융권에서 대출을 60% 해줬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50%로 줄이겠다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대출이 2금융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 알아요. 우리부터가. 그러니까 맨날 여기로 달려갔거든. 근데 이거를 좁혀버리는 거죠. 50% 이렇게. 그쵸? 즉 1금융권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리얼티 찐이라 그러잖아요. 리얼티 찐. 진짜로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로 아파트 사고 팔고 막 진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제가 실제로 보면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많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안 해줘. 문제는 안 해줘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2금융권 간단 말이죠. 저 같아도 2금융권 바로 가요 그냥. 야 조건이 비슷해. 얘 더 많이 해주는 걸 차라리 금리 그랩자 1%인데 까짓 거? 얘 더 많이 써요. 저 같아도. 저 1금융 가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그래 애초에 권해줄 때 2금융 가라. 그래 똑같아. 2금융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그동안 60% 해줬는데 그러니까 2금융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이 어디로 많이 나냐면 2금융권이 많이 들었어요. 2금융권이. 신용대출은 1금융권에서 저금리를 많이 썼거든요. 가계대출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거든. 왜? 집값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뭐 발악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2금융권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50%로 강화한다. 이게 강화라는 표현을 썼다 해가지고, 뭐 좋은 건 아니고요. 대출을 그만큼 덜 해준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금융권에 40% 가나, 2금융권에 50% 가나, 이게 또 도찐개찐이 돼버렸죠? 10% 차이인데. 물론 금액이 크면 차이가 크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전년 대비 10% 넘게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에서 5%대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받잖아 대출을. 그죠? 막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가 4에서 5%대로 낮춰서 그 대출을 규제를 시켜볼 예정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가 참 원인은 모르고 참 환장하겠네. 원인은 모르고 이 내용만 갖다 또 때려 참 힘들어요. 현 정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 잡히면은 없는 사람 더 힘들어지거든요. 다만 정부의 대출 쪼이기 정책에 따라서 저소득층하고요, 소득 증명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인데 저는 이분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이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2년 동안 죽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중산층 경제를 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경제가 무역 흑자를 내요. 뭐가 올라갔어요. 성장률이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요. 내수경제 자영업자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 얼마나 힘든데요, 이분들. 코로나 때문에 가만둬도 죽는 사람들한테, 환장하는 거죠, 진짜. 그래 놓고서는, 돈 준대, 이분들한테. 지원해준대, 얼마? 100만원. 장난하는 거지. 100만원.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이분들 월세가 300이야.
월세가 250에서 300이에요, 이분들.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영업자 혹시 하시는 분들 주위에 계시면 힘내십시오. 정말 힘내십시오. 제가 정말인데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주식했다 그랬죠? 제가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인데, 정말이지 아실 거예요. 나이는 27 전후로만 지나가면, 나이는 27살만 지나면, 그때부터 똑같아, 마인드는. 이젠 성인이야. 그러니까 성인인데 성인이지, 이게 나이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영업자분들, 저보다 혹시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걸 좀 압니다.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돌고 다시 돕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금 웃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무 힘들지만 참아내십시오. 저도 사업하다가 크게 한번 실패한 적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버텨내십시오. 반드시 견뎌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폐업 처리하고 파산 신청하고 회생 신청하고 해서라도 숨쉬고 살아 계세요. 기회는 다시 옵니다.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거 없어야 돼요. 애들이 학비가 없는데 애들 학원 끊어내세요. 못 다니면 어쩔 수 없지. 애들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은 버텨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회가 또 올 겁니다. 힘내세요. 제발 힘내세요. 저도 돈 엄청나게 막 쓰고 있습니다. 저도 돈이 이렇게 들어온 대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일부러 나가서도 밥 먹고, 막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돈 막 밥 사주기도 하고 이래요. 왜? 그냥 돈이 돌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 써서, 중산층들, 이분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쓰세요. 돈 들어온 대로 돈 자꾸 쓰세요. 회전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나라님 탓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 잘못 뽑아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오늘. 얘기 패스할게요. 어쨌든 간에, 뭐, 경제를 지금 반전공한 사람이 완전 이 금융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 잘못 뽑아놓은 거예요. 그건 전 대통령 참고로 이분 안 뽑았어요, 지금. 이 대통령, 전 진짜 지색팔색 했는데, 나는 그분 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싸는 이거를 내가 하고 있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대선 2월입니다. 버텨내시고, 대통령 선거 잘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채를 갖다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누르면 안 됩니다. 애초에 눌렀어야죠. 애초에 2019년도에도 폭등하고 있었을 때 이때부터 천천히 규제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러한 사단이 없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과열이니까 여기서 확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답 찾으면 뭐해? 그러니까 답 찾을까 급하거든. 막 누르는 거야. 거기다 어찌됐든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규제, 코로나가 그게 사람이 6명 모이고 이게 합당한 정책이라 봅니까? 이래가지고 코로나 몰리면 6명만 안 걸리니까. 확률의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참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본질을 정책을 잡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규제한다고요? 이게 뭔 얘기야? 아니죠. 오히려 시간을 24시로 돌려줘야죠. 24시로 열어줘야죠. 그리고 대신 24시 열어주는 대신에 식당 안에서 60명이 앉을 수 있다 그러면 줄이면 되잖아. 30명까지만 받을 수 있게끔 하던가 20명까지만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기존 매출이 높았다 하면 이거를 슬라이드로 깔게 가면 되잖아. 쭉 대신에 24시 열어두게끔 해주면 되잖아.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기에 20명이 찼다는 옆에 가가지고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갔더라도 대신 24시간을 이용해버리면 매출의 손실이 70%, 즉 30%만 손해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먹고 살고 버티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갔다가 눌러버리면서 6시면 헤어져. 10시면 헤어져.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 장난하는 거지. 이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나 미치겠다, 진짜로. 갑시다. 속 아파. 여기 지금 나라님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거 뭐 정치 얘기하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분들 어떡하냐고 지금. 대출 받아가 집 산 사람 자영업자들은 어떡할 거야? 만세 부르는 거지. 애들 데리고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이 엄동설 안에 쫓겨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절하는 거지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갈 건데 어디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10.3%까지 뛴 가계부채 내년에 4, 5%대로 관리. 본인이 돈이 남아들어서 투기하다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그건 할 말 없어. 근데 자영업 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내 집 하나 가져가지고 대출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아작나는 거잖아. 이렇게 갑자기 쪼여버리면. 안 그래도 힘든데.
10.3%까지 뛴 가계 부채 내년에 4, 5%로 관리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래서 26일 다음 편에서